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연말에도 이 국민들 속 시원하게 하는 소식이 없는 정치권, 이 추운 겨울을 더 춥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즘 빙판길에서요, 오토바이가 넘어져 배달 중인 피자를 못 먹게 되자 가게 사장이 손님에게 사정을 전하면서 다시 만들어 드리겠다 했던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죠. 자, 이 주문한 고객은요, 배달 라이더가 안 다쳤느냐, 천천히 오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 집에 도착한 배달원은 따뜻한 메모와 함께 따뜻한 건강 음료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 주문 고객에게는 자신이 먹을 피자보다 먼저 그 음식을 가져오다 쓰러진 사람이 보였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정치가 참 못하는 일, 복잡한 이 세상사 속에서 사람들을 살피는 시선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자, 화물 운수 중단 속에 화물을 나르는 사람들의 문제를 살펴보고요. 또 지하철 무정차 이전에 장애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바깥을 다니는지 살펴보고, 또 이 참사를 둘러싸고 다투는 듯한 험악한 목소리 이전에 자녀를 잃은 부모의 눈물을 바라본다면 많이 좀 다르게 풀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의례적인 전통으로서가 아니라요, 이 밤이 가장 긴 오늘 동지죠. 이 동지의 팥죽의 온기를 나누던 조상의 마음을 지금 여기 우리 사회에서 다시 일으키는 것이 필요한 겨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쏟아지는 막말과 폭언 등 2차 가해 발언들은 왜 끊이지 않는 것인지, 이 세월호의 스쿨 닥터로 활동하신 김은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그리고 경제본부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디저트송,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 목요일은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입뉴스 입을 열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이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어떤 사안입니까? 네, 그러니까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밝혀지지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의혹은 저희가 몇 번 짚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년부터 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 원의 이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 네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고, 네네. 이게 계속 수사가 경찰에서 한번 됐던 건데 다시 끄집어내서 수사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박을 계속 해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국회 상황을 좀 보면, 당 지도부 등 주요 인사들이 국회에 모여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해야 하는지 등등을 놓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고요. 네. 지금 이 대표는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과 강원을 도는 국민 속으로 경천 투어 민심 행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럼 임 작가님, 네. 지금 저 민주당 내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고 또 반발이 커질 수도 있고, 지금 어떤 반응입니까?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소환 관련된 소식을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안도 결국은 대통령 고집에 의해서 막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당대표를 소환 통보한 거는 오로지 민생과 국정 정상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도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경북 지역을 방문 중인데, 네. 오늘 경북 안동의 중앙신시장에서 이제 직접 일정을 밝혔습니다. 이번 검찰의 소환 통보는 야당을 파기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힘을 쓸 때냐,
이재명이 그렇게 무서우냐 이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대장동을 가지고 몇 년을 탈탈 털더니 무혐의로 결정됐던 성남FC를 가지고 다시 소환을 한다고 한다. 내가 10수년간 탈탈 털려왔지만 아직도 죄를 만들지 못한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성남FC 건 같은 경우는 그 후원금으로 기업들로부터 받은 그 후원금 자체가 일종의 이제 뇌물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업을 성남 지역에서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뭐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서 상업시설로 이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바꿔주는 데 있어서 일종의 이제 뇌물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검찰 쪽의 주장이고요. 성남시나 혹은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렇게 치면 지금 전국에 있는 뭐 다른 시민 구단들 축구 구단들 중에서 K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팀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 이런 반박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아마 오늘 또 의원총회가 예산 관련해 가지고 예정돼 있는데 그때 이 소환 통보에 어떻게 응할지 여부도 함께 좀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요거는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근데 그동안은 뭐 저 김용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김만배, 정진상 이제 구속 기소되면서 어찌 보면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다. 그런데 주로 대장동 화천대유 이 대선 자금 정말 뭐 이렇게 흘러가다가 또 성남FC도 이제 나왔던 사건이긴 하지만 이쪽으로 소환 통보가 들어갔다. 자, 좀 이제 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왔다 갔다 해서 교통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1월이나 2월쯤에 대장동 관련된 수사가 조금 진척이 되면 이재명 대표한테 소환 통보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또 FC 성남 건으로 이제 들고 나온 게 결국 김만배 씨가 지금 자해 이후에 제대로 이제 수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눈 돌리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보는 시각이고 국민의힘은 죄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라. 이렇게 또 이제 강조하고 있죠. 자, 이 조금 한 가지 고지하고 이슈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조금 전 12시에요. 흑산도 홍도 지역에 강풍경보가 또 제주도 남부 중간산 지역에는 대설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고요. 이 전국에서 이제 눈이 또 뿌리기도 하고 빙판길이 되기도 하는데 이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강풍 및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2022년 이제 뭐 오늘이 22일이잖아요. 네. 이게 열흘도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어떻게 됩니까? 네, 아직 처리되지 않았는데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최후 통첩 했습니다. 몇 번째예요? 최후 통첩만 몇 번째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세봤는데 세 번째 최후 통첩입니다. 세 번째. 뭐 시한 정한 거는 5번째라고 볼 수도 있는데 5번. 어쨌든 이제는 최후 통첩 얘기를 하지 말고 최후는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통첩을 했다. 이렇게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23일 그러니까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해서 예산안 처리에 나설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안을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았어요. 자,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내일 처리 안 되면 주말 또 크리스마스가 지나게 되고요. 그렇죠. 정말 올해는 다음 주, 한 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처음엔 시간이 많은 것 같았지만 다 소진했어요. 이게 사실 예전에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이제 연말만 되면 여의도에 기자들과 이제 국회 보좌진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예전 같으면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여야가 이제 예산안 줄다리기를 하고 12월 31일 자정 직전에 통과되거나 심지어는 이제 자정을 넘겨서 통과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최소한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는 게 12월 2일이 맞춰져 있으니 그 전에는 협상을 끝내라. 그래서 이제 본회의가 12월 9일에는 종료가 되도록 돼 있으니까 그 전에는 예산안이 통과된다라는 게 그동안의 합의 사안이었고 대체로 지켜졌거든요. 그 정도는. 그래서 연말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오랜만에 여야가 이제 극한 대립을 하는 지금 풍경이 벌쳐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건 그겁니다. 결국은 여야 협상은 어느 정도 타결이 돼도 꼭 대통령실에 가면 이게 되돌아오는 현상이 좀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세처럼 정부가 굉장히 좀 중점을 뒀던
사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야당이 이제 타협해주는 방안, 그러니까 1% 정도 낮춰주는 방안을 수용했죠.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진척이 안 되느냐. 결국 대통령실에서 전혀 양보를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제 김진표 의장이 다시 최후 통첩,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통첩. 김진표 의장이 통첩을 한 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 대한 일종의 압박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정가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서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고 또 이면에서 작용하는 힘도 함께 우리가 봐야 한다. 자, 그런데 정치권에서는요, 또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안은 도출됐다 이런 얘기도 들려와요. 이 박 기자님 보시기에 근거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을 좀 보면 내일, 그러니까 23일에는 처리하겠다 이걸 강조했어요. 네네. 물론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뉘앙스는 다르지만 어떻게든 처리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와 김진표 의장 간에 어떤 좀 컨센서스나 이런 네네. 합의가 좀 돼서 내일 처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내일 처리하려면 오늘 오후에는 좀 돼야 돼요. 합의가 됐다라는 속보가 나와야 그렇습니다. 기재부가 시트 작업해서 그렇습니다. 그 시트 작업. 방대한 양의 600조가 넘는 예산에 세 항목까지 다 기록한 문서가 완성돼야 되잖아요. 그게 뭐 10시간, 11시간 걸리거든요. 네, 적어도 반나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저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그다음에 예산부수 법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얘기는 정치권에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법인세 최고세 1%포인트 인하한 이걸 받는 쪽으로 간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경찰국 등 이 예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 예산은 정식 예산으로 가겠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을 치안 행정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가는 걸로 해서 합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인사정보관리단장 여기도 이제 법무부 산하에 있는 건데 검사 출신 이외의 인물도 맡을 수 있다는 내용을 넣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당초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 인사검 등을 모두 책임지게 되면 좀 편파적인 인사가 될 거란 우려를 좀 내비쳤었는데 거기에 대해 이걸 좀 뭐 완충할 수 있는 장치를 두겠다 이런 합의안까지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될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추가가 되고 바뀔지 모르겠지만 우선 국회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일은 좀 될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속보가 나오는지 그리고 한번 이제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함께 참조하시면 좋을 만한 사안이 이제 두 가지가 걸려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안전부의 이 경찰국 설치 근거 로 꼽히는 이제 경찰 지휘 규칙이 무효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오늘 현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식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제 국가경찰위원회, 그러니까 경찰에 대해서 이제 자문 역할을 하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위원회의 그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설치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로 가져갔던 건데 오늘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정식 예산 편성이 될지 여부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지켜봐야 할 중요한 뉴스를 하나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그 지원 예산들이 이동권 예산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동권 예산도 있고 이 뭐 이제 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지원 예산들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 관련 예산이라고 이제 묶어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여야 합의가 돼서 뭐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하고 전장현 쪽에서도 이제 그동안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일시 휴전을 합의할 수 있었던 건데 그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느냐 여부가 또 새해에 전장현에서 또 어려운 그 시위를 계속해 나갈지 아닐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오늘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 엮여 있어서 이게 좀 같이 풀릴 수 있겠는가 싶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제 여야가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어제 첫 번째로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 이게 뭐 한 달여 만입니다. 자, 박 기자님 어떤 이야기가 나왔던가요? 네, 이제 오전에는 이 녹사평역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를 먼저 특조위원들이 찾아가지고 특위위원들이 찾아서 분향을 했고요. 조문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해밀턴 호텔 옆에 그 골목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후에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청을 방문해가지고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이제 유족들이
이 분향소에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왜 이제야 왔느냐. 라고 소리를 치면서 네.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네. 너무 늦어서 과연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진상 규명을 잘 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현장을 돌아보면서 위원들이 좀 했던 말은 아니 이제 골목에 정말 이 정복을 입은 그러니까 경찰복을 입은 이 경력이 2명 정도만 있었어도 네네. 이런 참사는 없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서울경찰청 상황실에서는 이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경찰 내 지령 코드 제로 발생 이후에도 경찰 대응이 미흡했던 이런 점들이 지적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112 신고 내용 6시 34분에 있었던 네네네. 그 내용부터 해가지고 압사에 대한 얘기 우려가 있었는데 왜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조치가 안 됐느냐. 이런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저희 직원들이 좀 더 깊게 챙겨보고 확인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고 안타깝다. 이런 발언이 나와서 그 현장을 지켜보던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네. 아울러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이게 시도지사들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이런 인명피해 규모가 크고 영향이 광범위한 경우는 있는데 왜 서울시는 그런 걸 하지 않았냐. 시장이나 시장 대행이 왜 하지 않았냐.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오세훈 시장은 모바일 재난대책본부 그러니까 이 카톡 대화방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의사소통이 이 방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다. 하고 뭐 이런 지적에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임 작가님. 네. 이 참사 당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보다 조금 늦게 보고받은 것은 초기에 좀 알려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참사 발생 3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서 열린 상황 판단 회의에 참석했다. 이건 좀 뒤늦게 확인이 된 거죠? 지금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네. MBC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새벽 1시 9분쯤부터 해가지고 현장에서 상황 판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참사 발생한 지 한 3시간 정도가 지난 후였는데요. 그때 이제 상황 판단을 해서 이제 적합한 지시를 내려줘야 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죠.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가 모호하고 좀 뭉뚱그려져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네. 뭐라고 했느냐면 첫 번째 지시가 이거였습니다.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네. 유관기관의 협조 체계를 유지하라. 네. 근데 사실 이 수준의 지시사항은 대통령의 첫 번째 지시보다도 더 추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이냐. 지금 현장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장관이 장악하고 이런 지시를 내린 게 맞느냐. 라고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2시간 전에 내렸던 첫 번째 지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행안부를 중심으로 신속한 구급과 치료에 나서라였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미 행정안전부가 뭘 해야 될지 대통령이 지시한 상황이었는데 네네네. 뒤늦게 나타난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선을 다하시고 유관기관이랑 협조하십시오. 이게 과연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장관의 어떤 추가 지시라고 네.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앞서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대통령보다도 조금 늦게 일단 보고를 받았고 네. 그리고 11시 한 20여 분 전후한 시기쯤에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자 보고를 받았는데 네. 그러고 나서도 현장에 도착한 게 그 뒤에 거의 1시간여가 지난 뒤였다. 이제 이런 점들이 이미 확인됐고요. 그리고 나서도 다시 1시간 넘게 지난 뒤에 첫 번째 회의에서 이런 모호한 지시를 한다는 것은 그 3시간 동안 도대체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용 파악을 어떻게 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국가적 재난 참사가 발생했을 때 현장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이 과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는 것이냐. 네. 이런 어떤 의문점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있을 이제 국정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명확하게 해명해야 될 점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에 이태원역 인근에 차려진 임시 영안소가 있었고요. 여기로 이제 이송된 당시의 희생자죠. 그런데 뒤늦게 맥박이 감지되면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사례가 있다. 어찌 보면 사망으로 판단이 돼서 영안실로 옮겨졌는데 맥박이 잡히면서 CPR을 받았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현장 출동 소방대원들의 보디캠, 그러니까 몸에 붙어있는 카메라 네. 이 영상을 보면 참사 발생 2시간 뒤인
10월 30일 이 자정 넘긴 0시 15분쯤 소방대원이 참사 현장 바로 옆에 상가 1층 네. 공실에 차려진 임시 영안소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이 대화 내용이 지금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자, 부상자 이송 등을 지휘하던 상급자가 심폐소생술하고 있는 소방대원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뭐 지금 있어 맥박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까 맥박이 한번 뛰었거든요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뛰었어라고 또 다시 확인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 혹시나 해가지고라고 하면서 네네. 그럼 심폐소생술을 해라. 여기 조명도 밝혀야 하는 거 아니냐 큰 거로 해서라고 얘기하면서 네네. 긴박하게 심폐소생술하는 그런 정황이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을 좀 놓고 보면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현장에서 생존자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 네네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정부의 얘기, 그러니까 소방 당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 소방서 이제 구조대원이 사망자를 임시 영황소로 옮겨 바닥에 놓는 순간 동료 대원의 숨소리를 사망자의 숨소리로 혼동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거다. 그러니까 이 영상 속의 이송자는 재난의료지원팀, 그러니까 DMET 이 팀이 사망 판정으로 분류한 다음에 현장 안치된 사망자였다. 네네. 이렇게 해명은 했는데 글쎄요 이게 이 한 사례만 있을지 아니면 다른 이런 사례, 그러니까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대로 분류가 안 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이거는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현장 상황이 급박하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여러 이제 혼동하는 상황들은 현장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계속해서 지적돼 왔던 것들은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제때 제 시간에 충분한 인력들이 투입이 됐더라면 그 혼란은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지휘부에서 이제 그 판단을 좀 더 빨리 내리고 지휘를 빨리 해줬더라면 사람이 좀 많이 투입돼서 그런 분류도 좀 더 정확하게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좀 남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당시에 뭐 CPR 했던 이른바 우리가 의인 이렇게 부른 분 중에 파키스탄에서 온 간호사도 있고 그랬어요. 내가 소통이 잘 됐더라면 더 열심히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도 토로했는데 자 현장이 혼란의 도가니였다. 이건 그때도 우리가 알고 있었고 지금 또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자 12시 42분을 넘긴 시간인데요. 목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충청권과 전라권에 눈이 오고 있고요. 제주 산지에는 강하게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천백도로와 남조로, 비자림로, 제1산록도로 등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교통통제가 이뤄지고 있고요. 타이어의 체인을 감아야만 진입이 가능한 곳들도 있어서 꼭 이동 전 통제 정보 확인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의 경우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충남 서천 지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비인터널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론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1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로 4-5km 구간 여파받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는 강촌 갓길에 승용차 화재 사고 있는데요. 처리 작업 중이고요. 추가 사고 없도록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번에는 정치권 여당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연말 올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새해가 시작되면은 곧 국민의힘은 이제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게 될 텐데요. 자,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김기현 의원 그리고 이제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의 연대설 이른바 김장연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김장연대를 부인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발언이 있었다. 이건 뭐 어제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 기자님 여기 반박이 나오고 있다. 어떤 반박입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안철수 의원이 대구에 이제 내려갔었거든요. 이제 대구 현지에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김장연대 관련 질문을 받고 정치권에서 소문으로 떠도는 얘기 또 사실 확인 안 된 전해 들은 얘기는 100% 믿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만약 어떤 연대 움직임이 있다면 그건 혼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윤상현 의원도 라디오에서
무슨 제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안장연대, 뭐 안철수 장제원 연대, 네. 김장연대, 김기현 장제원 연대 이런 전혀 윤심이 아니다. 후보가 누가 나올지도 아직까지 자세히 등록할지도 모르지 않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소위 윤핵관이나 불리는 분들 지난번에 얼마나 대통령과 당을 어렵게 만들었냐. 지금 말을 좀 아끼고 당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한다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울러 조경태 의원도 라디오에서 약한 분들 또는 전략적으로 어떤 연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자 지도부 당대표 선거가 내년 3월로 꼽히는 춘삼월이지 않냐. 김장철에 지나가 버린다. 은유적인 표현의 비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김기현 의원이 반박을 했다는데 임 작가님 어떤 얘기를 냈나요? 본인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당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권력을 획득하고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조직이다. 네.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모범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김장연대 풍문에 발끈하는 거는 자신이 없다는 증거다. 마이너스 정치가 아니라 플러스 정치를 하겠다라고 본인이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장제원 의원과의 이제 연대 움직임이 보도되는 것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결국 그게 이제 힘의 징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당연히 오늘도 윤핵관들을 겨냥해서 이제 쓴소리를 쏟아냈는데 진박 간별사보다도 심한 사람들이 윤핵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당원 투표 100%를 도입하기로 한 경선 룰 변경이 도전 정신을 자극한다라고 하면서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도 있음을 그 가능성을 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김장연대라는 게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기 시작했지만 맞아요. 사실은 지난 7월에 한번 살짝 나왔었습니다. 네네. 그때도 이제 김기현 의원이랑 장제원 의원이 이제 만남을 계기로 이제 언론들이 많이 그렇게 썼는데 그때는 장제원 의원이 훨씬 더 강하게 선을 그어서 아직 김장철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11월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김장철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건지 두 분이 조금 더 이제 이 긴밀한 움직임을 보이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효과인지는 모르겠으면 뉴시스가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의 그 조사 의뢰를 해서 17일부터 19일까지 1,001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하면은 여전히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26.5%로 1위인데 안철수 의원이 그 뒤,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그 뒤고요. 네 번째에 김기현 의원이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이보다 순위가 낮았는데 올라섰고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유승민 전 의원이 13.6%에 비해서 김기현 의원이 10.3%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좀 이 퍼센테이지도 낮았는데 주목도 자체가 높아지면서 상승 효과를 좀 누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장연대 군부를 본인이 계속해서 좀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요. 개요는 설명해 주셨으니까 여론조사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참 복잡하게 돌아가는군요.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요.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적폐청산 그리고 노동조합 부패 척결을 강조했어요. 네,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 이걸 얘기를 했는데요. 공직 부패, 기업 부패, 여기서 더해서 노조 부패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노조 부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노조 회계감사를 꼽았습니다. 아울러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3대 개혁까지 그러니까 노동, 교육, 연금 이걸 중심으로 개혁 드라이브에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노동개혁이 최우선이다. 이걸 재차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저께 청년들과 만나서 노동개혁을 강조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화물연대 이제 파업 대응 이후에 계속해서 노동 관련 이슈를 강조하면서 개혁에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그런 개혁 대상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적폐청산인데요. 윤 대통령이 이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며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건 지난번에 낸 거죠. 3대 개혁에 이제 주력하겠다. 그게 바로 이제 교육, 연금 그리고 노동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3대 부패에도 공직 부패 없어져야 되는 거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기업 부패도 이제 경제계의 심각한 문제인데
노조도 부패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모든 조직에 다 부패가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노조가 3대 반열에 올랐어요. 지금 노동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박정 기자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3대 개혁을 얘기할 때 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울 때는 연금 개혁이 1번이었습니다. 네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뭐 교육 개혁 이런 네. 순서였는데 지금 보시면 순서가 바뀌었죠. 노동 개혁이 제일 앞머리로 지금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 쪽에서는 결국 지난번에 이제 화물연대 파업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름 이제 지지율에 있어서 이제 이득을 봤다고 봐서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내고 있고요.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거는 아직 특정한 비위 사건이라든지 어떤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부패 세력으로 이제 규정하는 거 이거는 대통령이 나서서 이 공세를 취하는 것이다. 네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노총의 한상진 대변인은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생명인 자주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돈도 일절 거부하며 조합원들의 피와 땀의 대가인 조합비로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왔다. 현행 노조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게 자체 규약과 규정을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시도를 하지는 못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와 그 여당 쪽에서 노조의 조합비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지자체나 이제 행정부 쪽에 강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계 일각에서 또 나오는 얘기는 원래도 민주노총 같은 이제 큰 규모의 노동 조직들은 다 내역 공개를 한다. 네네. 조합원들이 그리고 요청하면 세부 내역도 다 공개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는데 네네. 갑자기 왜 새삼스럽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네네. 부분은 좀 지적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최근에 이제 노조 관련된 그 의혹 사건이 불거진 게 한국노총 소속의 건설산업노조였습니다. 네네네. 위원장이 이제 횡령 혐의로 그럼 고발돼가지고 네. 이제 수사 대상이 되고 또 기소되고 징역형도 받았습니다. 예, 최근에. 네. 근데 뭐 그리고 이제 건설산업노조는 한국노총에서 퇴출됐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에서 이제 억울해하는 점은 바로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한국노총에서 비리가 발생했는데 우리한테 뭐라 그러느냐 이제 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실제로도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노총이 더 적극적이라서 네. 조합에 이제 이 정부 지원금이 가는 비율을 보면 압도적으로 좀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민주노총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노동계의 반발은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정말 어디까지를 경계로 잘 썰어낼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이문정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겼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외신을 오늘 좀 주의 깊게 보시면요.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깜짝 방문했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 자, 미국은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근데 좀 강력한 이 첨단 무기를 요청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답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2502님께서 자, 코로나로 몇 년간 크리스마스 때 문자로만 안부를 물었는데 올해는 그리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마음이겠죠 하시면서 스트레이트 노 체이서가 부른 넥스트 미 메리 크리스마스 신청하셨습니다. 텍스트 미 메리 크리스마스군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This holiday you'll be far away and I'll be all alone. So please remember this December to fully charge your phone and text me Merry Christmas. Let me know you care. Just a word or two of text from you will remind me you're still there. You don't have to add much to it. One smiley face will do. Baby, text me Merry Christmas, 'cause I'm missing kissing you. Text me Merry Christmas, make my holiday complete. Though you're far from me, say you'll be RB. That's a text I'll never delete. Choose just the right emoji, one that makes me LOL. And if you text me something naughty, I promise I won't tell. I don't care if you spell things right. I just want to hear from you tonight. Stroke those keys with your delicate
make you touch and type those little words that mean so much. Hi. Hey. How are you? Okay. Miss you. Miss you too. Xmas sucks without you. I know. LOL. Love you. Love you. Okay, thanks. Bye. A Facebook message isn't quite as sweet.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불을 떼거나 피울 때 사용하는 물건 부직갱이와 불쏘시개와 관련된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직갱이는 아궁이 따위에 불을 뗄 때에 불을 해치거나 끌어내거나 거두어 넣거나 하는 데 쓰는 가느스름한 막대기입니다. 도시에서는 이제 비교적 보기 어려워졌지만 장작이 타는 아궁이나 모닥불 앞에서 이 부직갱이로 불 속에 밤이나 감자 같은 것을 뒤적이는 모습을 연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부직갱이가 곤두선다란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부직갱이도 누워있을 틈 없이 곤두서서 돌아다닌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 몹시 바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가을에는 부직갱이도 덤벙인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가을 거지 때는 일이 많아서 누구나 바삐 나서서 거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요. 농촌의 가을이 얼마나 바쁜지를 잘 보여주는 속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쏘시개는 불을 떼거나 피울 때 불이 쉽게 옮겨 붙게 하기 위해서 먼저 태우는 물건인데요. 보통 잎나무나 관솔 또는 종이 같은 것이 사용되지요. 이 외에도 중요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먼저 필요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동짓날인 오늘 겨울이 깊어가는 게 느껴질 만큼 춥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6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영상 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서울 동부권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충북, 경북, 전북에 한파 경보가 확대할 예정인데요. 내일은 주 초반보다도 더 강력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아침에 대관령이 영하 20도, 서울 영하 14도, 전주와 대구 영하 9도로 곳곳에서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는 모레까지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는데요. 충청권과 전라권, 일부 경상 서부,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 제주도의 눈발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모레까지 최대 25cm, 전남 서부에 30cm 이상, 제주 산지는 50cm가 넘게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남서부와 충북 북부는 내일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제주도 해안 지역 대부분은 모레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강원 영동 산지로 건조특보도 내려져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6.3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 데 힘쓸 때냐며 반발했습니다.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 정쟁에 이용하든지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이태원 참사 이후에 희생자에 대한 막말과 혐오의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태원에 놀러가서 죽은 것 아니냐, 이런 모진 말 유가족과 희생자들, 생존자들까지 더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말들은 도대체 왜 나오는 것인지, 또 트라우마 치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 오늘 이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아동청소년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은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은지 선생님. 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단원고에 상주하시면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스쿨 닥터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주로 어떤 역할을 하셨던 건가요? 사실 저희가 세월호 참사를 놓고 전대미문의 참사라고 이야기를 맞습니다. 많이 하죠. 네. 특히나 이렇게 한 학교에 희생자가 250명, 그리고 이제 생존자가 75명이 있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거기에는 그 생존자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했고, 그리고서 제가 의사로서 네.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역할을 네. 했었습니다. 기간 동안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또 네.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하셨을 거란 상상만 됩니다. 전 네.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자, 오늘로 이태원 참사는 54일째 됐고요. 이 일상으로 돌아간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난 주말에 바로 이 49제를 치렀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유가족 또 생존자, 네. 목격자. 자, 12구 이태원 참사 이게 끝났다고 볼 수 없는 일이죠, 결코? 네, 사실은 이제 좀 시작이다라는 느낌입니다. 이제서야 시작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으면 네. 한동안은 그게 믿겨지지 않는 시기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1, 2주, 뭐 길면 3, 4주 사람마다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서야 이게 좀 현실로 좀 느껴지고 네, 특히나 가까운 이제 경험자분들 네. 물론 이제 많은 국민분들은 조금 연말 분위기가 또 지나가면서 네. 잊혀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참사를 경험하신 분들은 네네. 이제서야 좀 내 현실이 눈에 들어오고 네. 특히나 관심이 좀 이렇게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아, 내 삶이 이 참사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졌구나. 근데 더 이상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예전 같지 않구나 네네. 하면서 더 슬픔과 무력감을 느끼기 쉬운 그런 시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대응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감정의 네네. 동물인데. 네. 자, 이제서야 시작이다.
네. 현실 인식이 이제서야 돌아온다. 네.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애도의 기간도 다를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알려지기로는 트라우마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뭐 10년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들었고요. 그럼 선생님 경험에 비춰보셨을 때 세월호 참사 이후 이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우리 사회는 어떤가 궁금한데요.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먼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네네. 그때와 다르게 이제 언론 보도나 네. 우리가 댓글을 다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라는 최소한의 인식이 생겼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셨겠지만 네이버 창에도 네. 이태원에 관련된 기사의 댓글은 이렇게 조심히 달아달라 이런 것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기자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참사 피해자들, 경험자들을 상처를 주는 말들은 여전히 이렇게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퍼지고 또는 이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크게 나와지고 네, 그런 상황들은 사실 여전히 벌어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여전한 측면이 있다. 자, 이게 지난한 과정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어제서야 비로소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 방문도 있었고요. 자, 앞으로 진상규명이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참사 원인을 규정하는 것이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트라우마 치유하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전에 희생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의다. 네, 그 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소중한 삶이 왜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밝히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그분들을 위로하는 길이고요. 더불어서 유가족이나 그걸 경험하신 트라우마 생존자분들은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재난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거를 내 삶의 어떤 일로 인정하기 위해선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그날 가지 말라고 했었어야 되나, 내가 그걸 말렸어야 되나, 같이 갔어야 되나. 근데 사실은 그게 이렇게 잘 머릿속에서 이해가 돼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었구나 라는 게 납득이 되어야 어떤 경험으로서 내 삶에 그게 통합이 되고 그래야 트라우마 치유가 최종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치유를 시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치유를 시작하기도 어렵고 이것은 또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다. 네, 맞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유가족이 국조위원 만나서 눈물 흘리면서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가 마지막에 떠나는 모습을 어떻게 떠나게 된 건지 어떤 장면이었는지 모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또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자, 최근 참사를 두고 정치권에서 이 막말들이 나와서 참 충격을 받습니다. 저도 받았고요. 자,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댓글을 보면 참사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폭언들이 또 있어서 이 괜히 사람 많은데 놀러 가서 사고 당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비난, 이런 왜 희생자를 비난하는 이런 말은 왜 나오는 걸까요? 일단 그냥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런 예측하지 못한 트라우마, 참사를 경험을 하면 이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을 어디론가 표출하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근데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에너지로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참사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화가 나서 하는 말들인 거죠. 근데 저는 사람은 다 다르고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를 표현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참사 피해자들한테 상처를 주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책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본인의 이제 어떤 생각들을 입으로 표출했을 때 여과 없이 그거는 사회 구성원들한테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돼.
존중하지 않아도 돼. 공격해도 돼. 라는 사인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을 추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만들었어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거를 공공연하게 표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 전체가 피해자분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이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조부모라든가 부모라든가 나이가 돼서 돌아가신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친인척만 모여도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분은 왜 저런 얘기를 하셔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는데 또 그분의 성향을 우리가 아니까 저런 의미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거친 얘기를 들으면 공격해도 되는구나라는 잘못된 사인이 될 수 있다. 위험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 헬로윈 경험하지 못한 기성세대들은 이 축제가 뭐야? 이제 그러면서 20, 30대 젊은 층에서도요. 나는 공부하랴 일하랴 힘들었는데 놀러 가서 죽은 걸 내가 왜 애도해야 하나?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은 놀러 가다가 그랬다라는 말은 정말 참 너무 큰 상처가 되는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배에서도 안전해야 되고요. 골목에서도 안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죠.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당신이 안전하지 않았던 건 당신 책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신촌의 지하의 술집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왜 술 마셨어? 왜 쇼핑 갔어? 돈이 그렇게 많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전할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분이 그날 이태원에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다 아나요?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다 아나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다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죠. 맞습니다. 저는 비난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도 존중해드리고 싶어요. 이 참사가 너무 슬프고 사는 게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그분들도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정말로 뭐 맨날 흥청망청 놀다가 간 건지 아니면 그 사람 삶에 정말 그나마 휴식 같은 한 순간이었는지 우리는 그 누구도 그걸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의 삶 한 명 한 명을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네요. 우리 성수대교 붕괴 때 그러면 왜 학교를 보냈어? 왜 출근을 했어? 이렇게 비난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유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안전할 권리가 있는 우리 똑같은 국민들입니다. 자, 참사에서 친구를 잃은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게 너무 저는 가슴 아프게 다가왔는데 힘들게 생존자가 됐는데 친구들을 따라갔어요. 자, 유족의 말에 따르면 악성 댓글에 상처를 받고 화를 많이 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전한 기사에 또 악성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한독수 총리는 생각이 더 굳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또 이 말을 해서 좀 논란이 크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게 다 2차 가해가 됩니까? 2차 가해가 됩니다. 네. 저희가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을 때 혹은 형제를 잃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 목까지 네가 살아라. 이럴 때일수록 굳건하게 이겨내야지. 그런 말 많이 했었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슬퍼할 권리도 없게 만들고 아파할 권리도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힘들지 이렇게 좀 위로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네네. 굳건해야 한다는 거는 그게 너의 개인의 노력의 문제다라고 돌리는 거죠. 하지만 누구나 그 상황에서는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공감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중요한 역할에 있으신 분이 하셔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네, 자신의 네, 분노의 네. 에너지를 네. 그냥 쏟아내는 것일 수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2차 가해가 이제 문제가 크니까 또 다른 네, 네. 상처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야 좀 멈추고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멈추고 막아야 한다라는 거를 네.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예. 네, 아는 게 한다. 제일 중요한다.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때로는 우리가 이거를 어떤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혹은 때로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이 모든 과정 안에서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참사 피해자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회복, 그분들의 슬픔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네. 절대로 이런 것들을 밖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굉장히 이해심이 넓으셔서 2차 가해 댓글 다는 사람도 존중하고 싶다까지 얘기하셨어요. 네, 네, 네. 하지만 먼저 희생자와 그 가족이 네. 최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 네. 한다. 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생존자의 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 라는 제목이었는데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또 자신에 대한 혐오를 느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 단원고에 계시면서 학생들을 돌보셨으니까 자, 어떻게 치유하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이 생존자분들의 그런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내가 생존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희생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단원고 생존 학생들도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네. 그 시간 동안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네. 기다려 주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았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계십니다. 네. 자,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요. 이 아주 일상적인 공간. 저도 너무 익숙한 거리예요. 그 골목이고. 그리고 거의 SNS로 뭐 실시간 생중계가 되다시피 하고 영상들이 기성 미디어가 아닌 쪽에서 자꾸 보여지다 보니까 그때도 영상 많이 보지 마세요.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고가 계속 나왔는데 자, 이 간접 트라우마도 지금 많이 퍼져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자, 이태원 참사 좀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사실 재난 참사에 있어서 사회가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재난 연구들을 봤더니 재난 피해자분들이 다 트라우마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재난은 피해자 수가 적고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 수가 적고 어떤 참사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뭐가 좌우를 하냐? 예. 우리 사회가 뭘 도와줄 수 있냐?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 네네.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별이나 그 사람의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네. 참사 이후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지해 주는지는 그 사람이 외상 후 이제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병으로 갈지 아니면 성장으로 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사회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것, 그 사람의 아픔을 최우선시하고 그 사람의 슬픔을 존중한다는 것, 그거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진상규명의 과정에서도 네. 굉장히 그분들을 존중하는 과정으로 간다면 어쨌거나 그분들이 성장하고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사회적 지지 우리가 함께 네.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김 선생님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뵈니까요. 단원고 생존자 학생들에게 참 다행이었겠다. 도움이 되었겠군 하는 느낌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분들과 또 생존자분들, 피해자분들에게 또 긴 시간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전문가의 지원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상 여기서 정리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월호 스쿨 닥터 김은지 선생님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원장님 이 2주 만에 오셨는데 왜 이렇게 네. 목소리가? 오늘 뭐 장 소장님이 우울하다 그래가지고 저도 우울한 기분에. 안 우울해요. 아니 이게 제가 얘기할 때 각설하고 시즌2가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정말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봐야 되게 생긴 것이, 자, 두 분께서 키워드를 꼽으신 것이 방송사에 공문 보낸 국민의힘 하나고요. 자, 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 자, 이 먼저 장성철 소장님이 꼽으신 키워드를. 전 키워드는 신현원 의원 부적절한 처신. 신현영 의원 부적절한 처신. 그래요? 제가 이거를 계속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이건 누가 뽑은 거죠? 제가 뽑은 겁니다. 아, 이게 제가 뽑은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 오늘은 다 현 변호사님이 뽑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장 소장님 요거 먼저 해볼게요. 얘기 꺼낸 김에. 자,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각 방송사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패널을 구성할 때 균형을 맞춰달라, 이런 공문을 보내려고 한다 하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특정인을 공문에 명시하진 않겠지만 여러 언론에서 장성철 소장님을 꼽고 있어서 이 지목당하신 당사자로는 어떤 심경이십니까? 심경 고백. 좀 착잡하고 씁쓸하죠. 네네. 제가 몸담고 있었고 계속 일했던 진영으로부터 네. 너는 보수 패널이 아니야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네. 결코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네. 국민의힘 당직자도 아니고 네. 여권 패널이 아닙니다. 저는 보수 우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쪽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네. 앞으로 계속 집권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보수 우파 진영, 국민의힘 진영 이쪽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네네. 생각되는 일들이 있으면 저는 그것을 비판을 해야 한다. 그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못했던 것을 잘했다고 옹호를 하는 것을 지지자를 제외한 국민들이 인정해 줄까요? 네.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EXX라고 했는데 잘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옹호를 해요? 네네네. 안 하신 것 같대요. 기억 안 나신대요.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저 양심상 도저히 그렇게 못 하겠어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보수 우파 패널 호소인으로서 그냥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일은 그냥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판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혹시 근데 이게 시사본부에서 잘리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혹시 그거 여쭤보려고, 전화 온 방송사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직은. 네. 공문을 이제 오늘 보낸다고 했으니까 공문이 도착한 공문 받고 이후에. 나서 언론사에서. 저는 그래도 여당 패널이니까 좀 행복하시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다뤄주고. 저는요, 선거 대선 딱 끝나자마자 며칠 만에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좀 부담스럽다. 제가 몇 년 나가는데 그렇게 몇 개 잘린 게 많아요. 그 후에 또 복귀했더니 최근에는 또 뭐 김용 대변인 맡았다, 변호인 맡았다고 또 다 또 뭐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아니 거기 다른 나랑 같이 나오는 분은 또 거기 변호 맡은 분도 있어요. 그러니 뭐 그건 잘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장성철 소장님은 집권 여당 쪽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언론도 다뤄주고. 그러니까 언론을 다뤄주면 또 잘 못해요 그렇게. 그다음에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오히려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공문을 보내실 거면 다 보내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수 종편 이런 데는 저희가 아무리 봐도 숫자를 맞춰놨다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보수 진보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당적까지 한 명씩 하고 중간에 이제 패널들 넣잖아요. 그분이 보면 완전히 제가 보기에 그쪽 지금 여당보다 더 여당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3대1 막 4대1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제 진보 패널은 그냥 구색 맞추기로 갖다 놓은 프로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좀 공문 보내서 좀 맞추라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균형 맞추라고? 좀 여러 프로에 다 보내시라. 자, 궁금해서 장 소장님의 프로필을 저희가 한번 탐구를 해봅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 못 하시고요. 1996년 신한국당 공채 1기. 야, 어느 조직이나.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 공보팀장, 김무성 국회의원 보좌관, 당대표를 지내셨죠. 새누리당 당대표실 부실장. 자, 이 정도면 보수 정당에서 제가 보기엔 요직을 두루 섭렵하셨는데, 단지 이제 지금 현재는 당원이거나 당직자가 아니다. 현재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게 좀 쓴소리를 하는 보수 패널이에요. 그건 저도 좀 인정을 해요. 근데 비판한다, 쓴소리 한다고 해서
야당 패널이거나 혹은 보수 참칭 패널로 분류해도 되는 것인가? 요거는 좀 현 변호사님의 한 말씀. 아니 제가 먼저 할게요. 먼저. 저 진짜 억울해요. 억울하다. 현 변호사님도 아시겠고 우리 네. 최영일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판을 네. 어느 누구보다 강하게 해왔다. 강하고 공격적으로 해오셨죠. 네, 현 변호사님한테도 얼마나 많이 혼났는데요.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비판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영상으로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쇼츠 영상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 비판을 하거나 정진석 비대위원장 비판한 것만 쇼츠로 만들어져 가지고 장성철은 보수 우파를 비판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굳어진 것 같은데 네. 좀 억울하다. 좀 네.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 비판 많이 한다. 그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SNS를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이건 이제 완전 가짜 뉴스인데 이런 게 있어요. CIA가 이 한국의 보수 정당을 파괴하기 위해서 네? 보낸 자가 장성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SNS에 네. 그러니까 이게 황당무계한 음모론인데. 근데 저는 진짜 되게 빵 터졌습니다. 송구스럽고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패널로서 제가 이렇게 어떤 사건의 당사자가 돼서 네. 제가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죄송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도 보수 집권 여당 측이니까 이렇게 다뤄주는 거라고. 이슈의 중심에 야당은요 그냥 조용히 그냥 사라져요. 지금 바로 현 부원장님 그 말씀인데 이제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입장과 반대되는 민주당 패널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이상민 의원, 뭐 김종민 의원, 또 이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좀 반 이재명스러운 이 어떤 SNS만 해도 출연을 막 해서 그 얘기를 막 그렇죠?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경향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송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뭐 당의 대변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당을 대변하지만 그 당내에서 쓴소리 나오는 걸 언론인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부제에 쓴소리 나오는 게 왜냐하면 그게 어찌 보면 뭐 당이라는 게 일사불란하게 조금 가는 건 아니니까 비판소리 나올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얼만큼 받아들이느냐 인정하느냐 문제거든요. 언론이라는 데가 무슨 뭐 국회는 정론관이 아니잖아요. 각 당의 입장만 대변 나온 사람들이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당내 사람들에서 쓴소리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언론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재편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이라는 데는 이런 미디어국이라든지 뭐 공보국 같은 데는 그런 거 파악은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좀 불균형 안 맞다 그러면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하고 뭐 특정인을 얘기해서 이 사람을 넣어라 빼라. 그거는 이제 방송의 기본적으로 독립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편성권이 있는 것이고 그것까지 관여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분이 발언하는데 저게 좀 과격하다. 그러면 사실이 아닙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특정 패널이 우리랑 안 맞는데 왜 출연시키느냐, 왜 우리 쪽 보수로 넣느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당이 주류니까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그걸 바뀌었어. 그럼 그때 되면은 이제 보수 패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사람에 따라 바뀌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보수라는 건 하나가 있는 것이지 이게 개인기 아니잖아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 민주당이 이재명 개인기 아니니까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특정인의 시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윤석열 당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방해되니까 자꾸 이제 그거를 지금 어쨌든 전당대회도 쭉 100%를 하고 다음에 총선도 딱 마음대로 공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장성장 같은 분이 있으면 자꾸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됩니다. 총선은 망하는 길입니다. 자꾸 그게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제발 현근택 변호사님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저를 욕해 주세요. 그냥 제 편 들어주시거나 저를 옹호해 주시면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이 제발아 진짜 제 민주당하고 친한 거 아니냐. 제 민주당 편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옹호해 주지 이렇게 하니까 제발 저를 욕해 주십시오. 장사님 친해요. 아까도 저한테 밥 사줬어요. 네, 좋은 말 해달라고 밥 사준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뇌물 먹인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30여 년 가까이 이제 여의도 정치판에 있었는데 언론 탓하는 정치인, 언론이 문제야라고 하는 정권 치고 잘된 정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잘된 정치인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고 잘못한 것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지 언론이 나의 진정성을 안 알아줘서 우리를 배려를 안 해줘서 우리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YTN 보도국장 출신이죠. 윤두현 의원.
여야의 주류와 달변가 수를 맞춰야 한다 이런 이제 주장이 나와서 자 주류 달변가 이게 어떤 정의입니까? 글쎄요. 윤두현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옹호하는 분들이겠죠. 네네.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 분들 나와서 활발하게 언론 인터뷰 하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윤두현 의원이 오히려 직접 나오셔가지고 방송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래요. 또 달변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당의 달변가를 부르면 여당도 달변가를 부르는 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거 언변의 문제겠죠. 이제 그게 거의 좀 이제 화력이 비슷한 사람을 불러라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장성철 소장님 하시 말씀드리는 건 달변가는 맞고. 네. 제가 달변가인지는 잘 모르겠고. 장성철 소장님이 주류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주류는 아니고. 저는 주류인 것 같고. 아 주류고. 네. 그러면은 저는 1.5. 네. 정 소장님이 1. 1. 둘 다 해당은 안 되는 것 같고.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기준에 맞게 지금 점수까지 맞추고 계시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언론과 이제 정부, 정권, 대통령실의 관계라면 주로 MBC 전용기의 탑승을 이제 배제한 이런 문제였는데 얼마 전에 이제 YTN 리허설 영상 논란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이 또 오마이뉴스와 한겨레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영상이 모두 내려가서 뭐 확인할 방법은 없죠. 저도 못 봤어요. 이 해당 돌발 영상을. 두 언론사는 관련 보도를 삭제하고 사과를 했어요. 이 일련의 과정 현 본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마 이제 언론사 측에서는 이게 리허설 과정에도 또 한동훈 장관이 뭐 떨린다는 말을 했다라는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확인이 안 됐다는 것 같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삭제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예전 같으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의 제기하면 그냥 저희들도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언론 삭제하고 막 이러는데 삭제하기도 언론사들이 웬만하면 삭제 잘 안 해주고 사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뭐 10억 소송하고 명예훼손 고소하고. 근데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소송하는 민사 소송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 중재위 정도는 가죠. 중재위 가면 대부분이 보면 공인인데 뭐 그 정도 언론사에서 삭제하거나 사과했으면 됐지 않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민사 소송 한단 말이에요. 손배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돈을 물어줘야 되니까 이게 기자를 상대로 해요. 언론사도 하지만 기자를 상대로 하면 기자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월급 얼마 안 되는데 몇 천만 원 물어줘야 되나? 그 고민 안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형사 고발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발을 하면 보통은 이렇게 뭐 약간 착오가 있다 이러면 이제 삭제하고 이러면 처벌까지 안 가는데 한동훈 장관이 누굽니까? 또 현재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뭐나 경찰이 가만히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언론도 당연히 팩트 체크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장관이고 법무부 장관이고 이런 분들이 그냥 제가 보기엔 그냥 뭐 항의 전화해서 그냥 삭제해달라 이 정도면 돼요. 아니면 뭐 삭제 안 하면 우리는 그냥 완전히 가겠다 이렇게 되는데 소송하고 고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언론이 문제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좀 조작 왜곡 어떠한 그 의도를 갖고 짜집기 편집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좀 다른 의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문제되는 발언은 한동훈 장관이 리허설 때 저 국회 갔는데 한 번도 안 떨렸는데요. 국민 앞에 서니까 이렇게 참 많이 떨리네요. 이 발언을 리허설 때도 하고 본 방송 때도 했다 이건데 그건 사실과 아니니까 제대로 좀 확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양 이제 언론사에서 이걸 확인 없이 보도한 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일단 사과도 하고 기사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을 또 법적으로 막 계속 문제 삼는 것도 좀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제가 들어요. 보기에는 이게 이제 어떤 갈등, 뭐 언론과 이제 이 대통령실 간의 갈등, 뭐 특정 또 장관과의 갈등 현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이런 공문을 보낼 필요까지 정치권이 느낄까? 이렇게 보면 언론가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100% 당원 투표 개정에 대해서 장성철 소장이 예를 들면 그 국민의힘인데 당 이름이 당원 100%로 간다면 이름을 당원의 힘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감을 느낀 거 아닌가.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요. 이 당의 미디어국에서 패널들의 출연 횟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조사한 게 아니에요. 3개월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미 작성해 놓은 문서예요.
그런데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지금 이 문제를 삼는 것은 제가 최근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과연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당원 당규 개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제가 지난 화요일에 한 방송에 가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뭐 이게 당권 후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운 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러한 이제 내용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거를 보고 상당히 불쾌하고 화나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다른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문으로 보낸다라고 언론 보도가 났는데 물론 뭐 제 하는 발언들이 마음에 안 들고 쟤는 왜 저래 뭐 그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사실관계는 이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제가 출연하는 방송국에 이런 공문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제가 참 방송국에 죄송스러운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어떻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저는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왜 안 가깝다고 하세요? 저는 뭐 당권 주자 나갈 건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2014년 15년도 이제 당대표 보좌관을 할 때 김무성 당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보수 패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친박이 패널 분들 막 관리하니까 그때 개헌 얘기 꺼냈다가 아주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공천 문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때 저는 오히려 그 패널 분들하고 대표를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대표가 어떠한 진정성을 갖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지 진솔하게 좀 이해도 시켜라. 그래서 자꾸 만나라. 그리고 소통을 해라.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들 사전에 다 정리해서 다 보내주고 참고하시라고 평론할 때 그게 맞는 것이지 가만히 꽁하게 있다가 듣고 나서 기분 나빠. 쟤 출연시키지 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치권 현안도 좀 두 분께 여쭤볼게요. 자, 아직도 데이트 중이다. 뭐 로맨스. 김장연대 얘기죠. 누구와도 연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또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이제 정작 윤심은 다른 쪽에 있어. 장관 차출설, 뭐 권영세 또는 이제 원희룡. 이런 여의도의 설들이 참 많이 난무하는데 자, 두 분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작가님하고 PD님이 자꾸 이러한 그 질문을 하니까 제가 비판을 하고 또 저 정진석 비대위원장한테 욕먹고 혼나고 막 그러잖아요. 왜 작가님 비판하지 마세요. 제 탓을 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참 대통령의 뜻이 그리고 판단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아직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당권주자들이 나일 거야. 나야. 이런 나예요. 이러한 병에 걸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당원 당규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당원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는 분들은 저류의 기회다. 내가 당대표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원 당규가 개정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당원들은 내가 윤핵관들과 가깝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를 하면 나를 당대표로 만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장제원 의원하고도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대통령에게 충성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당원들이 뽑아야 할 전당대회에서의 당대표 선출이 대통령이 지명하는 형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심이 어디에 있어? 당원들이 또 윤핵관들이 그 사람을 뽑아요. 명확한 시그널을 줄 것이다. 네, 그거는 이건 지명과 다름이 없죠. 다름이 없다. 그럼 이거는 민주정당이냐. 이것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된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참 김혜인 비대위원이 현장투표 미국은 현장투표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당원 100%도 지금까지 이제 예전에는 현장하다 지금 모바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참여하는데 현장 투표를 하면 동원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동원력 있는 사람 되거든요. 모바일로 가입하거나 뭐 젊은 분들은 현장에 잘 안 가요. 대부분 보면 민주당도 지금 다 모바일 하거든요. 근데 현장 하면은 결국은 투표소를 어디에 설치하는지. 왜냐하면 뭐 전국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몇 군데 한단 말이에요. 거점물로.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어요. 지금 당원이 뭐 80만, 90만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현장 투표를 하면 10만 명도 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현장 그 인원 동원이 가능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목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원화로 지금 생각도 하고 있대요. 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일단 예비 경선 때는 모바일 투표로 하고
그다음에 결선 투표할 때는 현장에 있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네. 뭐 이런 식의 방법도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김행 비대위원이 얘기하는 현장 투표 언급이 이게 그냥 김행 비대위원의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비대위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안을 갖고 논의되고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근데 뭐 예비 경선 뭐 중요해요. 뽑는 게 중요하지. 결산. 네, 결산 중요하지. 내년 춘3월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뭐 갑자기 바뀌긴 했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언급하신 대로 장성철 소장은 찐 보수 우파 패널로 이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논란을 다루려고 꼽으셨는데 지금 갑자기 나온 뉴스가 속보가 지금 검찰이 어제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하기로 통보했다. 자, 이게 피의자로 소환한 것이다. 자, 현 부원장님. 네. 검찰은 자신 있는 겁니까? 뭐 소환 조사야 어느 정도 다 예상은 되던 거죠. 뭐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성남에서 FC 사건 수사한 지 오래됐잖아요. 예전에 이제 무혐의 했다가 정권 바뀌면 다시 수사하는 건데 수원에서도 지금 뭐 쌍방울 사건 수사 있고 중앙지검에서 이제 대장동 수사하고 있는데 근데 예상은 왜예요? 보통은 아마 이렇게 여러 군데 있으면 한 군데서 모아가지고 보통 이제 중앙지검에서 할 가능성이 많죠. 중앙지검으로 쭉 모아서 한 번에 조사하지 않겠냐 봤는데 성남FC 먼저 수사한 거 보면 이제 별도로 각자 가겠다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아무래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의 중심이고 그다음에 수원 특수부도 뭐 그 다음이고 그다음에 그 성남은 지검이거든요. 지청이기 때문에 성남 지청이죠. 좀 나중에 할 걸로 봤는데 순서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좀 의외고 그다음에 또 별 하나씩 또 성남지청에서 먼저 하는 것도 좀 의외고. 근데 이건 뭐 거의 뭐 다 수사는 된 거예요. 판단만 남은 거라서 뭐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알겠습니다. 사건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지난 9월 말에 성남시가 2015년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두산건설에 2016년과 18년에 성남FC라는 축구단에 50억의 후원금을 나눠내도록 했다.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김 전 팀장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정책비서관과 공모했다라는 내용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계속 조사와 수사를 해왔고 결국에는 28일 날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라는 검찰의 입장이 나온 거죠. 입장 말씀하시니까 저도 뭐 변호를 안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뭐 용도 변경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기부 체납을 많이 받아요. 기부 체납을 받는데 이제 그 당시 뭐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혜택이 돌아가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회수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후원금 형식, 광고비 형식으로 받았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거냐. 뭐 시민구단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예전에 성남 1화가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1화 그룹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게 이제 원래는 딴 데 매각하려고 그랬어요. 매각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반대한 거죠. 아, 우리 구단 있어야 된다. 성남에 그렇죠. 두고 싶다. 그러면 시민구단이라는 거는 후원을 못 받으면 광고를 못 받으면 시민 세금이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게 돈이 100억 이상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광고를 받은 건데 그거를 마치 이제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데 사실은 이거 재수사할 때는 핵심이 뭐였냐면 이렇게 받은 광고비를 측근들한테 빼돌린 거 아니냐. 이베이트로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뒤로 빼돌린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첩보한 거 아니냐 했는데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본래 그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검찰은 문제 삼는 것이 좋아. 성남FC 후원금 받을 수 있어. 당연히 지자체장이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중요한 업적이 될 수가 있지. 하지만 왜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받았어. 이것이 문제야라는 것이 검찰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저기 아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원래 뽑으셨던 이슈 닥터카 논란 장 소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신현영 의원이 상당히 부적절한 일들을 몇 가지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정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12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좀 나쁜 일을 벌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닥터카를 나 좀 데리고 가. 라고 먼저 연락을 하고 그 닥터카에 본인의 남편을 태우고 현장에서 사진 찍도록 한 것
부적절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홍보하고 거기에 현장에 갔다 왔다라는 것을 갖고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장에서 말이야 4분 골든타임 이게 중요한데 당신들 왜 이렇게 늦게 갔어. 본인 때문에 25분 닥터카가 늦게 갔는데 이것이 과연 의원으로서 양심 있는 행동이냐.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부원장님 반론 있어요? 뭐 사실은 뭐 의사 출신이고 하니까 명기병원에 다니셨고 그러니까 이제 갈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홍보로 했다는 거는 좀 이제 지적 발부인 같아요. 저는 뭐 현장에 간 건 잘했다고 봅니다. 이제 어쨌든 뭐 근데 이제 아마 당시에 교통수단을 고민했을 것 같아요. 택시로 가기는 만만치 않았을 거고 이럴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의 뭔가 이제 뭔가 한 것처럼 이제 알리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굳이 할 필요 없는 행위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현장에서 의사로 정말 뭐 심폐소생 구호 활동을 열심히 했더라면 그렇죠. 아마 사후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럼요. 15분 만에 또 자리를 떠났다는 것도 맞습니다.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 아마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지금까지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이 왔습니다. KBS 보도본부의 경제 스토리텔러 서영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컬러 배색이 역시 패셔니스타. 자, 오늘 보니까요. 주제가 일본이에요. 요즘에 일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경제본부에 일본이 나와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은 있어요. 네. 오늘 일본인 이유는 뭡니까? 오늘은 약간 좀 다른 뉴스입니다. 그래요? 이번 주에 일본이 좀 예상치 못한 조치를 그 경제적인 조치를 하나 취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에 나오는 게 외환 시장인데 지금 달러 대비 엔화의 환율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뭐 달러당 150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거 일본은 더 이상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위기감이 있다 했었는데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하고 비교해 보면 한 140엔 달러당이었는데 지금 130엔 정도까지 갔고요. 그러니까 엔화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있다? 자, 그러면 이유가 있을 텐데 분명히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 주 초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조치가 금리 인상에 준하는 조치다. 일본이 금리 인상 같은 조치를 할 줄은 몰랐는데 하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네네.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그 수익률 곡선을 관리하는 정책, 일드 커브 컨트롤 (YCC)라고 합니다. 어렵다. YCC, 일드 커브 컨트롤. 네. 사실 채권의 가격은 아니면 채권에 거래되는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사고 파는 거니까. 그런데 정부가 아니면 중앙은행이 지금 이 경우에는 중앙은행인데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그 일정 수준 이하로 금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무제한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주면 실질적으로 시장의 금리가 고수준에 머물게 되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 금리는 이거 이상으로 안 높아져. 그러니 이 금리에서 거래하자라고 하게 되는데 일본의 중앙은행이 일본의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그런 YCC 그 일드 커브 컨트롤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숫자가 0.25였어요. 0.25 이상 연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게 묶어놓는 거였는데 단기금리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 10년짜리 장기금리는 0.25 이렇게 묶어놨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0.25를 숫자를 0.5로 바꿨어요. 올렸어요? 네. 올라가게 했어요? 네. 올라갔습니다. 올리자마자 바로 한 0.4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시장이 0.4 정도까지 가면 돼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장기금리가 올라갔으니 정확하게 말하면 기준금리 인상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정책을 일본이 예상치도 못하게 이번에 탁 내놨고 내놓자 세계 시장이 여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연준이나 FOMC 우리 한은혜 이제 통화위원회 그냥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자, 기준금리는 얼마입니다. 올렸습니다. 내렸습니다. 요즘에 계속 오르는데 맞습니다. 베이비 스텝입니다. 빅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하는데 일본은 이게 금리를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에서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미 채권을 사들이든가. 왜냐하면 제로금리 이하로 가 있거든요. 마이너스 0.1%니까 더 이상 내릴 수도 없고 이거 내린다 하는데 시장에서 돈을 받고 돈을 빌려주라는 얘기가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복잡해지고 실질적인 효과도 없기 때문인데 마지막 장기 수익률 곡선까지.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일지라도 사실은 돈을 길게 빌려주면 이자를 좀 더 받거든요. 그것까지 컨트롤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변했다. 네. 자, 방법은 좀 복잡하지만 그냥 쉽게 이해하면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기존과 다른 정책을 취했더니 이 국제시장이 반응을 하고 환율이 빠르게 조정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이 구로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 장기 집권 중인데 구로다 총재가 집권하고 있는 한 절대로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어떤 일을 해온 양반인지 누구와 발을 맞춰온 사람인지 아베 신조 총리 당시에 아베 신조 총리가 그 지금 돌아가셨죠. 그 세계 화살이라는 정책을 펴면서 아베노믹스 돈을 무제한으로 풀고 돈을 무제한으로 풀고 엔저도 유도해서 수출이 잘 되게 만드는 정책. 그래서 다시 일본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정책이 성공한 것으로 보는 정책을 취했는데 이 정책의 가장 큰 협력자가 구로다 총재였습니다. 뭐 일본은 그 정부가 채권 발행하면 다 사주고요.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주식 투자도 합니다. 일본 도쿄 증시의 1대 주주가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요.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아베 총리는 실각했지만 구로다 총재는 계속 이어갈 것이다. 내년 4월까지가 임기인데 그때까지는 그럴 것이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그 구로다 총재가 있는데도 금리 인상에 준하는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세상이 놀란 건데 요거 미국의 악시오스라는 인터넷 언론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드디어 금리 인상에 전 세계 금리 인상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다들 금리 인상하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던 일본이 드디어 한 40년 만에 정책을 변동시켜서 금리를 인상했다. 세계가 이제 정상화로 가고 있다. 같은 전투를 하니 금융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의미를 평가했고 실제로 뭐 그 강달러가 상당히 완화가 됐으니 어느 정도 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도 봐야겠죠. IMF도요. 오늘 인플레이션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채권 시장의 기능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은행이 YCC를 조정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를 이따금씩 참고하는데 여기서는 더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약간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문인데 부정적 느낌이 있는데. 맞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다들 금리 인상하니까 일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일본도 10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가 3.6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중앙은행들은 2%가 넘어가면 위험한 것으로 보고 2% 넘어가면 금리를 올려서 이 물가를 낮추려고 하는데 3.6이라니까 당연히 낮출 수 있는 그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수준에 온 건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처럼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일본 경제 구조가 허약하고 또 정부의 빚이 감당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요 두 가지 중에 일단 일본의 경제가 허약하다. 요거는 최근에 뉴스 일본 경제연구소라는 일본의 경제연구기관이 1인당 GDP를 가지고 일본, 한국, 타이완을 비교했어요. 일단 올해 타이완이 일본을 제칩니다. 그리고 한국이 내년에 일본을 제칩니다. 이건 일본 연구기관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이 2035년이 되면 6만 달러까지 갑니다. 타이완은 한 4, 5만 달러, 일본은 3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의 격차는 지금은 거의 없는데 내년쯤이면 한국이 역전하고 한 10년쯤 지나면 격차가 벌어진다. 엄청 벌어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일본의 경제연구소가 저명한 경제연구소가 전망을 한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 입장에서 우리 관점에서 보면 기분 좋은 얘기인데 좋아요. 지금 일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지금 뭐 이 부채 빚의 수렁에 빠진 거예요? 맞습니다. 이 부채, 빚이 얼마나 되냐. 뭐 200%가 넘는다. GDP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일본이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느냐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나라 살림을 하려면 돈을 세금을 걷어서 그 지출을 예산을 지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금 걷는 것 외에 그러니까 세입의 37%를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합니다. 그래요? 빚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리고 빚을 내네요. 쓰는 돈, 이게 재밌는데 쓰는 돈의 4분의 1은
빚을 갚는 데 씁니다. 참. 네. 아주 허약하다고 아까 경제구조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계라고 생각을 하면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로금리 상황인데도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계산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어떻게 되나 2%포인트 오르면 어떻게 되나 2%포인트 기준금리가 오르면 일본이 해마다 갚아야 하는 빚이 35%가 넘습니다. GDP에. 이런 종류의 나라 살림이 지속 가능한가 하는 걱정. 빚 내서 빚 갚고 그게 돌려막기 우리가 얘기하는 그걸 해마다 하고.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도대체 왜 안보 전략은 바꿔가지고 국방 예산을 올린다고 그런 건지. 국방 예산보다 지금 원리금 상환에 내는 돈이 많습니다. 국방 예산은 한 해 5조, 원리금 상환에 내는 돈은 한 10조 N 정도 됩니다. 100조를 원리금 상환에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아니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방송에서 이렇게 일본 경제 진단하고 분석할 정도면 공공연한 팩트로 다 인정되는 걸 텐데 일본 국민들은 이거 가만히 있어요? 엄청 두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많이들 하는 얘기가 엔화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조차. 일본 사람들은 원래 일본 은행에다가 저금해 놓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크게 다른 점이 바로 그건데. 저축 많이 하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은행에. 근데 이 돈들을 엔화가 아닌 자산으로 바꿔서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국경제신문의 일본 특파원이 일본 관련 경제 관련 깊은 기사를 많이 쓰는데 여기 읽어보면 지금 미주은행의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해서 일본인들이 가계금융자산의 10%만 외화자산으로 이동해도 100조의 너치의 엔화 매도가 일어난다. 무역 적자의 20배에 달한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일본 안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생산성, 무역 적자뿐만 아니라 지금 금융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본 내 국부가 밖으로 막 유출되고 있다. 일단 이번 주에 금리를 하긴 했는데 그게 국제 금융 시장이 좀 안정적인 신호를 주긴 했는데 과연 일본이 얼마나 금리를 올리고 정상적인 금융 정책을 취할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물음표가 붙는다라는 게 오늘의 얘기였습니다. 자, 일본 경제의 먹구름에 우리가 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가 아까 일본의 예상처럼 빨리 이 아시아의 경제 탑으로 올라가서 펀더먼털이 튼튼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잘 안 틀립니다.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본부 오늘 말씀 서영민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최영일의 시사본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주말 금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운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